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갖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요지경 세상.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유로의 권윤주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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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로의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즌 첫 방송이신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윤주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한정상속에 대해 알려주세요. 내 작품 돌려줘. 숙려기간인데 뭐 어때? 제대로 된 유언도 아닌데. 이렇게 오늘 4가지 사연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권윤주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법과 친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로운 코너를 마련해 봤는데요. 영화, 드라마, 소설, 또 동화 등 명작 속 법률 이야기, 신법한 해석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저도 이 코너를 진행을 해보는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뭘까요? 네, 오늘은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선균 그리고 아이유가 출연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입니다. 나의 아저씨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뭔가 잔잔한 울림으로 이렇게 큰 감동을 준다라고 평을 받는 그런 작품인데 작품 소개부터 간단히 좀 해주실까요? 네,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요. 이제 이선균 씨가 이제 안전제일주의의 40대 중반 그 건축 구조 기술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고요. 이 건축 구조 기술사 박동훈 씨는 이제 모험을 정말 싫어하고 안전제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살의 이지안이라는 아이유를 만나게 되는데요. 굉장히 거친 인생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알게 되면서 이제 점점 삶의 이 치유를 하는 여정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이제 이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아주 짜임새가 좋고 그리고 또 아주 치명적인 악역, 완벽한 악역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캐릭터들의 어떤 그러한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몰입이 더욱더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드라마 처음 초입부에는요, 조금 무거운 배경이고 또 사람 그 캐릭터마다 굉장히 침울하고 어려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셨다가 이제 이후에 서로 간의 깊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어떠한 희망을 가져가는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이 나의 아저씨라는 이 작품이 모든 남자들의 인생 드라마다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이 결정적 장면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법률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결정적 장면 공개하겠습니다.
이지아는 박동훈이 회사를 그만두게 할 만한 점을 찾기 위해서 박동훈의 핸드폰에 몰래 이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의 일상을 도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타인 간 대화의 도청, 이거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타인 간 대화 도청하는 것은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다 잘 아시는데요. 이거 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 행위입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 행위인데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의 이런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의 우편물, 검열을 하거나 정기통신을 감청하거나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 제공을 하거나 또 이제 여기 부분인데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이제 녹음이나 청취, 타인 간의 대화를 이제 녹음이나 청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경우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되면 곧바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될 수가 있고 이제 공무원 같이 신분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러한 사유가 공무원 자격에 대한 결격이나 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이러한 행위를 제외하더라도 이 개인에 대해서 미치는 삶의 영향이 매우 큰데요. 이제 정리해 보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대화를 감청하거나 녹음하는 거, 이거는 헌법상 통신의 자유 그리고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지금과 같이 이러한 행위를 하시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뭐 이렇게 몰래 녹음기 가지고 가서 뭐 녹음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몰래 타인의 대화를 내가 녹음을 하면 안 된다, 도청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 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정이 됐던 좀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통신비밀 위반 사례를 좀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의 어떤 구체적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넷 게시글을 하나 봤는데요. 그 게시글이 상당히 자기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업종에 관련된 그 게시글과 관련된 오픈 채팅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어떤 사람이 그 글은 정말 어떠하다라면서 작성한 사람을 이제 명예훼손하다시피 모욕하다시피 오픈 채팅방에서 비난을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서로 아는 사이다 보니까 이 그 모욕을 한 오픈 채팅방에서 자기를 지적한 그 게시글 작성자가 그 상대방 회사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찾아가 당신 직장 상사를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직장 상사를 불러서 정말로 직장 상사 방에 들어가서 막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한 행위가 사실은 정의롭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자기 회사를 찾아온 거 사실 좀 그것도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상사 방에서 그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가 이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모욕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서 증거를 남겨야 된다. 자기가 피해자다라고 이제 조금 오해하신 나머지 비밀로 타인 간의 대화, 그러니까 상사 방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SNS 오픈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모욕 행위와 그다음에 지금 그 녹음한 행위 두 개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요.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벌금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벌금이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실형이 나오는 혹은 집행유예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벌금이 나왔느냐, 이 부분은 이제 모욕에 대해서는 벌금이 나오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방금 말씀드린 여러 사정이 좀 참작할 구석이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 이러한 실형이 선고되는 문제 때문에 조금 경미한 사안에서는 선고유예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집행유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결정적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장면은 사회적으로도 꽤 파장이 일었습니다. 사채업자 아버지를 둔 광일이 채무자인 이지안을 폭행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광일이 극 중에서 지안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복부를 구타하고 뺨을 때리는 이 폭력적인 성향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이거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행이 좀 연상이 된다라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네,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은 당연하고요. 물리적 폭력 외에도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정신적 폭력이나 언어적인 폭력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이라는 이런 친밀한 관계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그거를 고소까지 한다는 것이 좀 참아,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행위에 치부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금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고 하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의 종류를 한 번 더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정신적 폭력,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폭언이나 겁박을 해서 굉장히 상대방의 정신을 압박하고 예를 들면 헤어지자, 아니면 당신이 나랑 계속 사귀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자해, 나 죽어버리겠다, 살해 협박, 아니면 직접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살해의 의사를 이제 표현하는 협박을 하는 그런 행위도 어떤 데이트 폭력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당연히 물리적인 신체적 폭력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접촉이 돼서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몸을 밀치거나 또 이렇게 뺨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두드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탁 끼얹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폭행죄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범죄인데요. 연인 간에 하더라도 부부 간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는 판국에 연인이라면 부부도 아니고 정말 자유의 의사로 서로 사귀는 관계인데요.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그런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처벌이 될 수 있는 성범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사로 보이는 것 중에 이제 서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했지만 그것을 나중에 촬영했다가 협박을 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제 막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고요. 정말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 협박 이런 내용을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하고 그 또 특별법 위반 중에 카메라 등을 위한 이용한 촬영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데이트 폭력의 종류라든지 어떤 경우가 우리가 이제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장면으로 좀 돌아가서 극 중에 이렇게 광일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될까요? 네, 이제 그 광일의 행동은 참 나쁜 행동입니다. 그거는 뭐라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단순 폭행죄는 아까 말씀드린 유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이게 물리적으로 그냥 아까 물 뿌리고 이런 거를 넘어가지고요. 칼이나 아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폭행한다면 특수폭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더 강한 처벌인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만 가한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상해, 그러니까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기까지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이제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관계와 같은 성추행 같은 성범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강간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서 이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 중에서 성범죄가 성립되고 상해죄가 있다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극 중에서 광일이 실제로 만약에 이런 일을 현실 세계에서 벌인다면 어떤 처벌을 좀 받을 수 있을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정적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지안과 이 지안을 길러준 할머니의 모습인데요. 할머니와 지안이 대화하는 그 장면, 참 마음을 울리는 장면이었어요. 지안이가 중학생 때 장애가 있는 할머니와 사채비만 잔뜩 남겨두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는데 두 사람은 그 이후로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극 중에 이지안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부모의 빚을 물려받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었을까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지안이라는 극중 인물이 당시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그보다 더 어린 미성년자였다는 그렇죠. 얘긴데요. 이 법적으로 민법에는 한정 승인이랑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 미성년자와 할머니가 이러한 채무를 무담하게 된다면
정말 그 공공한 삶에 처하게 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 재산 중에 전체 적극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다 그러면 아예 상속 포기, 즉 상속의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고, 또 만약에 우리가 전체 재산의 내역과 채무의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그럴 때는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 중에 채무와 유증이 다 변제되고 남는 것이 있을 때, 그러한 조건일 때만 상속을 받겠다라는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 미성년자인 이지안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현실에서 발생했다면 사실은 방법이 좀 있었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도 들고요. 그런데 이 빚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좀 마련이 됐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해 11월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미성년자가 사망한 이내에 3개월, 매우 짧은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시점에 그 채무 초과 사실을 알면 그때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의 어떤 제도적인 안전 장치를 좀 더 보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법 시행이 된 이후에 이제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미성년자가 성인이 돼서 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고요. 중요한 점은 현재 시점에서 아직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시행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때 미성년자가 그때 당시에는 상속이 개시됐을 때 미성년자였거나 아니면 법 시행 이후에 성년이 됐더라도 아직은 그 미성년자였을 때의 사망 시점의 그 채무 초과 사실을 성년이 된 이후에 몰랐다면 소급해서 적용해주는 부칙이 있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법안이 꼭 좀 본회의를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11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법무부가 이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극중의 이지안 같은 인물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래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명작 속 법률 이야기 신법한 해석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다름이 아니라 저희 외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외할머니가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이제 외할머니 명의의 집에서 저희가 이제 거꾸로 된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어차피 할머니가 살고 계시던 곳이 저희 어머니 명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팔아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뭐 큰애 삼촌이나 뭐 이모나 나눠 갖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큰애 삼촌이 이제 외할머니 명의로 이제 뭐 빚을 조금 지으신 거예요. 조금 돈이 나올 때가 많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는데 엄마도 모르는 사실인데 이제 가압류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얼마 안 되면 이제 넘어갈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아니 일단 명의도 저희 가족 거였고 그 외할머니가 거기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거는 사실상 유산은 공평하게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빚은 이제 큰애 삼촌에게 뭐 조금 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빚을 진 당사자인 큰애 삼촌에게 그 빚을 상속하고 그리고 아버지 명의 집이랑 외할머니 집을 이제 명의 변경해서 저희가 그거를 상속이 가능할지 그게 궁금해서 좀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외할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게 상속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제 옆에 권윤주 변호사님 자리에 계신데요. 함께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해하자면 할머니 재산이 아파트 한 채가 있으셨고, 이제 할머니 재산 말고 어머니 재산으로 아파트 한 채, 아버지라고 하셨나요? 아버지요. 예, 아버지 명의 재산이 있으셨는데, 실제로는 두 개를 바꿔서 거주하고 계셨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어쩌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어렸을 적에 이제 외할머니 측에서 근데 그 집을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했는데 이제 사실 집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뭐 별일 없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바꿔 산 거예요. 네. 근데 거주하는 거 말고 두 아파트나 두 주택의 차이가 금액적으로 좀 있을까요? 재산 가치가? 같은 아파트예요. 네. 그러면은 거의 금액적으로는 좀 시세는 비슷하겠네요. 평수도 네, 같고. 뭐 조금 다르긴 한데 어느 쪽이 더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똑같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큰 외삼촌이 빚을 지셨다고 했는데요. 네네. 큰 외삼촌이 그 빚을 진 명의가 할머니 명의,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라는 뜻이세요? 네. 큰 삼촌이 이제 당신의 어머니이신 저의 외할머니의 명의로 이제 지셨어요. 그러면 그 빚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으로 빚을 지셨어요?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예. 이제 뭐 카드빚이나 뭐 세금 연체나 아니면 보험비 연체 뭐 온갖 연체들이 좀 그러니까 카드빚이랑 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생각하실 때는 상담자님 어머니 쪽 의사는 결국은 이 빚을 실제로 만들어낸 큰외삼촌이 빚을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예, 우리 쪽에서는 할머니의 재산을 이제 어머니가 받아오시면 된다. 빚은 이제 삼촌이 혼자 부담하시면 그게 가능하냐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이죠. 네, 만약에 그리고 예. 이제 외할머니가 재산이 그거를 만약 어머니 혼자 가지기가 좀 어렵다면은 큰애 삼촌한테도 n분의 1로 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 그 형제랑 자매랑 남매분들한테도 n분의 1로 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어머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아파트가 거의 똑같기는 하지만 명의를 네. 변경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네. 그게 맞아요. 사실 왜냐하면 크게 실익이 있나 싶은데 왜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전에 예. 이제 외할머니가 사주시고 아버지가 사주시면서 명의가 바뀐 채로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변호사님처럼 뭐 별일 있겠어 그냥 살았는데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면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좀 깔끔하게 당신의 명의에선 당신이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상속 절차 일반론하고 그거에 대한 지금 질문 주신 답변을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잘 아시겠지만 상속이라는 거는 이제 피상속인 할머니께서 망인이 되셔서 할머니 명의로 된 모든 재산, 적극 재산과 채무와 같은 모든 소극 재산을 그 자녀분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이제 상속 순위는 잘 아시지만 자녀들이 직계 비속 이런 분들이 1순위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었다면 배우자는 공동으로 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네. 직계 비속이 없다면 직계 존속 그러니까 망인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 넘어가게 되고 즉 1, 2순위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도 없다 그러면은 사촌 이내 반계혈족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예, 지금 선생님께서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외할머니 기준으로 외할아버지도 안 계신다는 얘기시죠? 네,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만 문제가 되고 결국 외할머니의 자녀인 어머니와 외삼촌 등 이 어머니 형제분들이 그 형제 자매의 인원 수대로 n분의 1을 하는 것이 상속 지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속 지분을 정하고 상속인이 누구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순서를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단순 승인을 할 거냐, 한정 승인을 할 거냐, 상속 포기를 할 거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요. 그게 뭘까요? 예, 그거를 설명드리면 단순 승인은 채무, 채권, 적극 재산 다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그대로 공동상속이 다 가져오겠다 이런 절차고요. 한정 승인은 채무나 유증으로 누구 줄 게 있으면 재산에서 먼저 그걸 다 공제하고 남는 게 있으면 이제 공동상속인들이 가져오겠다 이런 제도고요. 이제 상속 포기는 너무 빚만 많아서 볼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이거 안 갚겠다.
이렇게 완전히 상속을 무관하게 나랑은 상속 무관하다 이렇게 하실 때 상속 포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정 승인을 하시려면 그 상속 개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찌됐든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는 그래도 좀 뭐 몇 억이 나올 것일 텐데 뭐 채무는 사실 그만큼 초과되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뭐 한정 승인은 조금 더 실제 리스트업을 해서 재산 목록을 확인하셔야 되지만 결국 한정 승인보다는 단순 승인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 승인이 아니라 단순 승인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재산에 대해서 그냥 법원은 그 공동상속인이 공유관계로 동시에 사망 개시 시점과 동시에 공유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그 할머니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그냥 공동상속인들 전체가 그 n분의 1로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법률적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현재 형제 자매가 총 4분이라면 4분의 1씩 그냥 이미 취득한 것으로 법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채무, 금전 채무나 아까 말씀하신 카드 빚이나 아니면 국세 체납 이런 것들은 돈으로 금액이 딱 떨어지는 채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전 채무나 금전 채권과 같은 것들은 예금 채권 같은 것들은 그 지분 n분의 1 한 게 만약에 4분의 1이라면 지분 그대로 이미 상속 개시 시점에 분할이 완료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아파트는 부동산이니까 일반 공유 관계처럼 4분의 1씩 지분을 가져서 나눠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 외삼촌이 만드신 그 빚에 대한 부분은 서로 그 빚을 누가 부담하냐라는 것을 정할 필요가 없이 이미 4분의 1로 나눠져서 다 채무를 부담을 하는 상태가 현재 이미 완료가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데요. 이 4분의 1씩 이미 채무가 내가 이제 큰애 삼촌이 혼자 하신 일인데 왜 어머니의 형제가 4분의 1씩 이렇게 4명이라면 그 채무를 받아야 되느냐. 그게 부당하다라면 결국은 그 채무를 삼촌한테 몰아서 삼촌이 혼자 부담하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시려면 이제 나머지 그 삼촌 외에 나머지 3분의 형제분들과 삼촌 4인 모두가 그러한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즉 나머지 모든 3분이 이 채무는 이제 앞으로 큰애 삼촌 단독으로 부담한다. 근데 문제는 채무는 채권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를 들면 카드사가 있고 국세청이 있고 보험사도 있고 예, 보험사도 있고 그러면 그 회사들은 이미 법적으로 4인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가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무를 큰애 삼촌 한 분으로 몰아주는 것을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카드사나 국세청인 채권자 입장에서 승낙을 해줘야만 채무를 큰애 삼촌이 인수한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승낙을 안 해주면 상관이 없는 승낙 안 해주면 어머니가 여전히 채무자가 되시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상속재산을 그렇게 분할하자는 협의가 있다면 그것은 4분 사이의 내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어머니가 어머니 지분만큼의 채무를 변제하신 후에 삼촌한테 그 부분을 협의 분할 합의에 의해서 다시 내 몫을 변제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건 별도의 우리 내부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만약에 큰애 삼촌이 합의도 생각이 없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무에 대해서는 결국 n분의 1을 해서 변제하시든가 국세청이 채권자 승낙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아파트라는 거는 4분의 1 지분이 공유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공유 관계는 일반 민법의 공유자들과 좀 유사하게 처리가 돼서 이 아파트를 관리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임대를 내준다. 누구한테 월세 내준다. 이럴 때는 과반수 지분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4분의 1이다. 4분의 1씩 이렇게 했을 때 최소한 2분의 1의 지분을 초과해서 그 이상으로 그 과반수 지분권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임대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4명이면 4분의 3 최소한 4분의 3은 이제 서로 간에 합의가 돼야 임대가 되고 그것이 적법하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무리 형제라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사람이 몰아가질 수 있게 협의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뭐 그거에는 별 제한은 없고 합의만 하신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큰애 삼촌이 물론 저보다 어머니시지만 조금 어려우신 분이라 그
합의가 안 되는 거는 정말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채무 문제를 제일 걱정하시는 거죠. 네. 예. 그거는 사실 큰애 삼촌 합의가 먼저고, 그러니까 큰애 삼촌 본인이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승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 안 하실 예,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면 사실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그것이 애초부터 할머니의 채무가 아니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뭐 입증이 굉장히 어렵고 그것이 처음부터 상속 재산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소송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텐데요. 오늘 네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상속 문제로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한정 승인을 고려하실 경우에는 어떠한 상속 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처분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정 승인 하실 생각이라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면서 제 작품을 SNS에 공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 쇼핑몰에서 제 그림을 그대로 가져가서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쇼핑몰 측에 그림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답변도 없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작가님이나 아니면 뭔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공들여서 만든 그림을 누군가가 허락 없이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요. SNS에 공개한 이 일러스트 작품을 무단으로 누군가가 가져가서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저작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창작자의 권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저작물의 정의를 한번 보면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합니다. 저작물의 예시를 한번 보면요. 법에도 있는 규정인데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 저작물과 같은 이러한 미술 저작물을 하나의 예시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님이 SNS에다 공개한 일러스트는 당연히 그림이기도 하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작자는 이렇게 저작권이 딱 발생이 하면요. 두 가지의 그 구분한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할 수 있는 권리,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 인격권에는 공표할 권리, 내 성명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 재산권이 발생한 이 저작물을 복제, 지금 사연과 같이 복제하거나 대여하거나 배포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침해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와 같은 이러한 그 창작물을 쇼핑몰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도 대상에도 해당이 되고요. 또한 이제 민사적으로도 이미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고 손해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라 하고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잘 행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SNS에 그냥 뭐 재미 삼아서 올린 그런 그림이고 뭔가 저작권을 등록한다라든지 누군가의 뭐 승인이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떨까요? 네, 저작권법에 등록에 대한 절차가 나오는데요. 등록이라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저작권을 등록하게 되면 추후에 이제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등록을 하시는 거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 절차일 뿐이고, 저작권은 발생과 동시에,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법에 의해서 발생되고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쇼핑몰 측에 그림을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연락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사 상담 오시는 분들도 내용 증명 보내달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뭐 내용 증명이 변호사들 입장에서 꼭 유효하냐, 그리고 법적으로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필요하냐라는 질문은 많이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내용 증명이 상당히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 사실을 내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 중지를 원한다, 뭐 고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내용 증명으로 고지하셔서 상대방과 협의하실 수 있다면 사실 그것 때문에 법적인 절차 밟고 고소하고 소송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이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처벌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쇼핑몰에서 이 그림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라면 뭔가 상업적인 목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으면 그 손해액 산정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법원에서 손해액 산정에 대한 규정도 이미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요,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 침해 행위로 인해 받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 권리 행사를 만약에 했다면 권리자가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침해 행위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저작권 등록을 하시면 각 침해된 저작물 하나마다 1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만약에 하게 되면 증거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증거를 모으고 싶으면 어떤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까요? 네, 저작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결론인데요. 그 사실을 입증하는 디테일에 있어서 어떠한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침해 행위를 특정해야 되는데, 가해자가 누군지, 침해 행위의 구체적 모습과 어떤 방식으로 복제하고 사용하고 있고 어떠한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지와 같은 그러한 영리행위에 대한 사항까지, 가해자의 인적 사항까지 전부 다 입증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자 자신이 이것을 언제 창작해서 언제 저작권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면밀하게 입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저작물의 도용을 좀 방지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네, 이제 창작자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그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는 것 같고 방책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이 토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뭐 누가 절도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없듯이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우리의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물을 침해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법적인 절차 고지하시고, 그 저작물 옆에다가 이것은 나의 저작물이고 이것은 무단 복제나 무단 배포를 하시면 안 된다는 안내 문구를 같이 쓰시는 그런 방식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후에라도 나의 저작물을 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10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5년 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하루도 평탄한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성격 차이가 심했습니다. 어떤 갈등이 닥치면 남편은 어떻게 하든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냥 좀 내버려뒀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게다가 2년 전에는 남편이 같은 직장의 여직원과 바람이 났습니다. 남편 회사에 저와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보는 앞에서도 둘이 티나게 연애를 했나 봅니다. 이 일로 한 차례 이혼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묻고 가기로 했지만 앙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나 봅니다. 결국 저희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됐고 숙려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당분간 집 문제도 있고 해서 숙려 기간 동안은 아기를 생각해서 안 싸우고 잘 지내보자 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그 집에 그 여직원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친정 오빠가 차로 데려다 준다고 해서 예정 시간보다 3시간 정도 일찍 왔더니 두 사람이 못 볼 꼴로 같이 있더군요. 길길이 날뛰었더니 이혼한 사이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둘이 큰 소리를 치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2년 전에 헤어졌다는 상간녀와 아직 헤어지지 않았고 집까지 끌어들인 남편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숙려 기간엔 부정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지금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이혼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 숙려 기간 중에 이렇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본인이 직접 이제 목격하게 되신 그런 상황인데 먼저 숙려 기간이 도대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혼을 할 때 이제 협의 이혼 절차가 있고 재판상 이혼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이혼을 거친다고 할 때에는 협의 의사를 법원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만 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 확인을 받을 때 이제 협의 이혼 확인을 받는 그 숙려 기간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렇게 가정법원에서 숙려 기간을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육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양육자에 대한 그 양육 및 친권에 대한 지정 합의와 그에 가름하는 법원의 심판까지 있어야만 최종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숙려 기간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걸 부정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런 사안이 유사한 사안이 꽤 있어서 저도 참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자주 있다 참 놀랐는데요. 숙려 기간이라는 것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고 혼인 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사이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는데요. 유사한 사안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아내가 남편과 전업주부로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는데요. 한 10년 정도쯤에 너무 이제 아이들도 크고 하니까 동호회 운동하는 데를 나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 보기에 부정행위 사안이라는 의심이 되는 사안이 생겨서 남편이 아내의 외부 활동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걸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내가 밖에 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폐쇄적으로 있다가 다시 남편의 허락을 받고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남편이 또다시 이거는 그만뒀으면 좋겠다. 동호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아내가 이제는 못 참겠다. 당신이 너무 트집을 잡기 때문에 이혼하자 해서 협의 이혼 신청서를 내놓은 숙려 기간이었는데 숙려 기간 중에 동호회 활동을 하던 어떤 남성과 뭐 영화관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콘서트도 가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의 행위가 남편에게 이제 확인이 되어서 이것이 부정행위다라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으로도 넘어가고 위자료 청구도 받고 이런 사안인데요. 법원에서는 이 정도 사안에서 부정행위를 인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일단은 과거에 좀 묻고 가기로 했는데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렇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네,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사안에서 위자료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자료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상담자분은 숙려 기간 빨리 단축하거나 이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인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네, 뭐 법 규정 중에는 폭력 같은 당사자 일방이 참을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단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보통 3개월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단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은 위자료 청구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저희 집 3남매에게 아버지는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나서는 안 된다면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은 장남이, 가게는 둘째가, 논과 밭은 막내가 가져가라. 그리고 오빠에게 먼저 집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이후 저와 작은 오빠에게 약속하신 논과 밭 그리고 가게를 증여해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저희 삼남매는 상속에 대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주신다는 논과 밭 대신 가게를 받고 싶지만 오빠들은 아버지의 생전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꼭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버지가 따로 남기신 유언은 없는 상황인데요. 어머님도 또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오빠 둘뿐입니다. 일단은 상속 문제 때문에 이렇게 형제들 간에 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아버님께서 생전에 큰아들은 집, 둘째 아들은 가게, 막내는 이제 논과 밭 이렇게 딱 지정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법적으로 좀 본다면 어떨까요? 네, 그 논과 밭과 뭐 이런 부분을 각자 나눠 가져라. 이것이 생전에 어떤 유지를 받든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는 법적으로 유언이냐? 그거는 굉장히 뭐 유언에 해당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담자님 사연에 대해 보면은 뭐 어떠한 유언에 대한 요건을 따르신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구두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생전에 늘 이제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의 상속 어떻게 진행하는 게 현명할까요? 네, 이제 뭐 아까 뭐 전화 상담에도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상속은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가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재산이 월등히 많아 보이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 승인을 해서 지금 3명의 자녀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3분의 1씩 각자 지분을 상속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이것이 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논과 밭, 뭐 가게, 집 이것이 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서로 3분의 1씩 지분을 다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공유 관계를 누군가가 깨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은 공유물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협의를 하시거나 분할 협의가 안 되면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협의나 심판이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이제 이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 중 누구도 소송에서 빠지면은 이제 부적법한 소송이 되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협의가 된다면 협의를 진행하면 되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말씀해주신 그 심판 청구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각자 주장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버님을 생전에 이렇게 모셨다. 그리고 너는 얼마를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어떤 쟁점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떤 특별하게 아버님을 내가 굉장히 간병했다라는 주장이 흔히 많이 나오는 주장이고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기여분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여분이 단순히 간호하고 이렇게 보살폈다라고 해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아주 비용을 지출해서 간병비를 지출할 정도의 수준이신데 그 비용을 아예 안 쓰고 내가 완전히 간병비를 제로로 만들 수준으로 간병을 하고 요양했다. 그 정도 수준은 돼야 기여분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여분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 과정에서 그리고 상속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산정에 산입이 되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기여분이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나머지 재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이제 전체 상속 재산에서 이제 자기 상속분을 곱하는 것이 원칙적인 상속분을 이제 정하는 방식인데요. 기여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먼저 기여분이 얼마짜리 가치의 기여냐는 것을 협의해서 정하거나 5천만 원 상당이다, 1억 원 상당이다라고 공동 상속인이 협의해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분의 가치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여분 가치가 정해지면 전체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빼고 남는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각자의 상속분을 곱해서 자기의 상속 재산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때 기여한 자는 그렇게 정해진 자기 상속분에다가 기여분을 더해서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네, 앞서서 이 세례 생전에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유언의 요건을 좀 갖추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게 유효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될까요? 네, 뭐 유언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자필증서, 녹음,
구수증서, 검인, 비밀증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녹음이나 자필증서나 비밀증서와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추후 사망 이후 시점에 법원을 통해서 검인 절차를 통해 확인을 받으셔야 되고, 공정증서 같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그런 검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매우 확실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유언이 우리가 이제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좀 갖춰야 되는지 그 종류와 요건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협의가 안 된다면 법적인 절차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